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기 아까 와서 걱정이, 솔직히 제가 사람 많은 데 있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오늘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근데 이상호 교수님이 박수 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박수는 나중에 몰아서 하시고요. 근데 또 하나 다행히 제가 아까 아침에 나올 때 반바지 입고 나오려고 그러다가 그냥 왔는데 그거는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낙태죄에 대한 문제는 제가 사실 전공이 형법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학에서 강의하는 과정은 의료법하고 정보통신법을 합니다. 제가 컴퓨터가 전공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다루기 앞서 여러분들한테 좀 고민이 많아졌어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좀 긴 발표문을 여러분들한테 드렸는데 그 이유는 그냥 대충 내용은 다 읽어보시고 저는 발표는 짧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앞에 선생님들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여기서 제가 세 번째 발표를 하니까 낙태죄에 대한 문제를 좀 그래도 좀 법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낙태죄 2019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게 지금 보고 있는 슬라이드가 이번에 4월 11일, 저기 19일로 잘못되어 있는데요. 4월 19일 결정의 문제 내용입니다, 실제. 저거는 이제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있으므로 태아에 대한 낙태를 여성이 선택할 수 있다. 현행 형법상에 이제 실제 문제된 거는 270조였는데요. 270조의 의사 등 조력 낙태죄는 국가가 너무 지나치게 시민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과잉 금지로 보인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견해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 보시면 이 말은 뭐냐면 고전법하고 근대법에 대한 이해가, 사실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견해를 제가 일개 대학 교수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만한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법학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끼리 맺어진 이제 신사협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또는 국회에서 입법이 만들어지면 그 이전의 논의에 참가했던 사람들도 입을 닫는 게 윤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헌법재판소는 이제 가장 중요한 법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거는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예외가 뭐냐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견해가 타당했을 때, 즉 과학적일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는 맞으나 제 판단에는 헌법재판소의 현재의 결정의 의미를 읽어보건대 좀 큰 의미에서 두 가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전공이 법학인데 이게 법학은 최근에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어요. 근데 저는 법학을 하는 입장에서 법학은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왜 그걸 법학을 과학이라고 생각하냐면 법학은 20세기 이후의 과학적 발전에 따라서 나타나는 논리체계나 형식주의를 그대로 따라서 해야 하거든요. 여기 뒤에 슬라이드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고전법하고 근대법의 차이가 지금 슬라이드에 나온 이 내용입니다. 고전법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중세까지는 인간의 행위를 법이 판단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좀 중세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적인 법학의 이해 방식은 20세기 이후에는 지금 21세기 아닙니까? 20세기의 법학적 이해는 제가 틀리지 않는다면 사회적 갈등을 조절하는 하부 체계, 즉 시스템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를 조정해주는, 갈등을 조정해주는 문제라는 거죠. 법학이라는 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 모이게 된 게 모순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갈등을 우리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법원이 결정을 내렸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보통 이런 공청회의원은 한 20분 정도 오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문제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갈등을 더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엔트로피라고 보면 이거는 과학적 현상에서 역행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조금 중세적인 고전적 견해에 따라서 자신들이 법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에 조금 오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하고요. 좀 자제하십시오. 다음 문제가 이겁니다. 이게 이제 고전적 법이론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고전 법이론에 따라서 설명을 드려보면 과학이론 설계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과학이론 설계에 따라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이해가 되셔야 뒤쪽 슬라이드를 좀 분명히 이해하실 텐데 지금부터 주무셔도 됩니다. 우리는 보통 윤리를 법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식의 강의는 21세기 대학 강의에는 없습니다. 거꾸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는 이게 칸트의 딜레마라고 하는데 그 칸트의 딜레마가 뭐냐면 윤리는 객관적인 틀이 있고 그 윤리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인식이 객관과 안 맞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근데 현대적인 법의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시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에어컨디션 때문에 시원한 거예요. 그럼 에어컨디션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 여러분들이 시원함을 느끼죠. 똑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윤리가 지켜진다면 그거는 법이 제대로 기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제대로 기능한다면 또는 윤리가 제대로 기능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생각하지는 않겠죠. 똑같아요. 의사분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건강한 상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몸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적 과학적 법이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갈등을 느끼지 않고 조화롭게 여러분의 기본적인 루틴을 얼마나 그냥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법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법학의 근대적 과학이론에는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이 결정은 좀 약간 모순인데 그 모순의 원인이 뭐냐면 요건 넘어갈게요.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이 결정의 오해는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건은 부산 지역에 있는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63건의 불법 낙태를 해서 이제 기소된 사건입니다. 근데 이 기소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초창기에는 이 청구 사건을 헌법재판을 이제 형사재판 하다가 이제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형사재판이 중지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형사재판을 하다가 헌법재판을 건 거죠. 근데 자기가 걸린 해당 조항은 270조입니다. 근데 270조에 해당하는 조항을 헌법재판소에 걸었는데 270조에 대한 심사가 언제 있었냐면 2012년에 결정이 내렸어요. 그때는 합헌이라고 했죠. 같은 법원에서. 그러니까 기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정 변경이 없으니까 법률이 변한 것도 없고 이거는 재판소에서 한 번 더 할 필요가 없다라고 기각을 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을 보시면 헌법 소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말 마지막 수단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본권 침해한 사람이 이 헌법재판소 밖에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이제 소위 소원하는 조항이거든요. 그 조항에 따라서 이 문제가 헌법재판소로 올라간 겁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을 자세히 보시면 일반 소원에 대한 어떤 문제들은 사전에 어떤 모든 문제를 다 검토해서 올라갔었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준 거죠. 받아준 것까지는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270조라고 했잖아요. 근데 270조는 어떤 거냐면 의사나 조산사 또는 약종상 이런 사람들이 승낙이나 촉탁을 받아서 부녀의 임신의 상태를 중단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아까 맨 앞에 본 슬라이드를 보시면 인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헌법 이론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270조를 논의하려면
헌법소원에 누구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봐야 되냐면, 제 옆에 계시는 홍 선생님 같은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를 하고 싶은데, 낙태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270조가 방해하고 있으니까 그 방해하는 그 의사로서 또는 자기 개인으로서 낙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기본권으로 생각할 때 그거를 형법이 막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다뤘어야 돼요. 그런데 269조는 인부입니다. 자기 낙태죄라고 해서.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자기 낙태와 의사의 조력 낙태가 소위 이건 형법적인 용어인데 필요적 공법일 때만.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낙태를 하려면 그러니까 반드시 인부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 조건은 충족이 안 되거든요. 의사 없이도 낙태를 할 수 있는 게 단 한 건이라도 발견되면 269조는 독립적으로 유지되는 범죄고 270조와는 합의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즉 공범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오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주로 논증을 하고 있는 자기결정권은 인부에게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에게.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다뤘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의사가 낙태를 하고 싶을 때 법이 막지 말라고요. 이거 완전히 달라지죠.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제 생각대로 제대로 심사를 했다면 이 문제는 당연히 기각이 되거나 아니면 이 문제는 헌법 합치로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넘어서는 자기의 영역을 넘어서는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게끔 우리 법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헌법학자지만 제가 보기 싫은 사람을 전부 사형에 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무리한 해석이고 형식적인 논증 구조를 벗어나는 약간 조금 오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이건 좀 더 어려운 문제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북대학교 계시는, 조선대학교 계시는 김명식 교수라고 이제 헌법학자가 계시는데 그분의 견해도 그렇고 제 생각에도 그렇고 여러분들 낙태가 아까 로앤웨이드나 이런 어떤 다른 나라에서 주로 이제 의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결정하는 자기결정이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게 인격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격권 판단이라고 하는 건 너무 추상적인 거라서 그 가치를 계량할 수가 없어요, 법학으로는. 근데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핵심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핵심 영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소위 영어로는 프리버스라고 하고 사생활의 자유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 헌법의 17조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사생활의 자유에 포함이 되냐면 여러분들 형사사건에 기소가 되보신 분은 알겠지만 범죄자를 색출할 때도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최소한의 그 소위 사생활권을 보호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유력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내심의 은밀한 사항, 즉 일기장 같은 것들은 증거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헌법 제17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로앤웨이드가 왜 그렇게 결정이 됐냐면 이 로는 낙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문제를 제기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텍사스주에 있는 웨이드 검찰총장한테 자기가 낙태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텍사스법은 모든 나라 법이 다 그렇게 돼 있었는데 여성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낙태는 의료상황이기 때문에 의사가 한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맞잖아요. 자기의 프리버시가 있는데 자기 건강에 대한 핵심적 영역을 누가 결정하느냐, 왜 의사가 해야 되고 나는 못하냐 라고 하는 게 쟁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수정헌법이라고 하는 게 기본권 조항인데 그 기본권 조항에도 우리 17조와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는 시민의 사생활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그 문제 때문에 그거를 연방대법원에서 결정을 해줬고 그 이후로 로앤웨이드라고 하는 거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오늘날의 낙태 자유화라고 하는 문제가 파급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거는 인격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결정권에 대한 사생활 보호의 핵심 영역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였던 거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성이 임신을 결정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 사실적 측면은 17조의 사생활 문제로 즉 자기의 독립적 결정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독립적 결정이 자기일 때 태아는 자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이론적으로 보면 타인의 생명을
타인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모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법으로 그냥 통용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솔직히 사실 못마땅합니다. 이건 법 형식 논리에서는 맞지 않는 이론이거든요. 마지막이 뭐냐면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 다 됐죠? 아직 좀 남았군요. 이게 형벌권에 대한 오해인데요. 이게 이체전공이라고 했잖아요. 결정은 뭐라고 그랬냐면 법익 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를 위반하여. 저는 이 대목에서 사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한테 많이 실망을 했는데요.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서 형법을 전공하신 분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그러다 보니까 형법에 대한 문제를 너무 좀 낭만적으로 판단하시지 않았나라는 추측도 해보는데 이 문제는 좀 조심스러운 문제라. 왜 그러냐면 형법에서 말하는 법익균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법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컨대 과잉이다, 뭐가 많다, 너무 지나치다 라고 얘기하려면 동등한 법익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결정에 반하는 그러면 제한은 법률로의 제한은 다 균형이 안 맞을까요? 또는 균형이 안 맞는 모든 것들은 다 폐지돼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게 한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까지 연관되는 소위 네트워크 개념이라 예컨대 이런 문제죠. 우리가 2015년에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저는 반대했지만. 근데 간통죄를 폐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간통죄는 시민의 성적 자기결정을 국가가 과다하게 금지하는 거니까 폐지한다 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약은 어떻습니까? 또는 자발적 성매매는 어떻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가장 이제 취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법학은 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법학은 왜 우리가 이걸 리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냐면 다른 것과 연관되는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을 내리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한 거냐면 이게 조금 전문적인 용어인데 모듈식으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듈식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한 지점의 문제로만 본 거죠. 근데 이거는 분명히 제 판단에 한 지점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영역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를 설명해 드릴게요. 문제는 이렇게 해결될 겁니다. 이게 옛날 자료군요. 우리 헌법재판소법 제75조를 보면 헌법재판소 결정은 모든 국가가 이 인용 결정에 대해서 기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지금 무력화시킨 거는 270조 1항이 맞습니다. 근데 그럼 269조까지 없애야 되느냐? 이 문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제 판단에는 안 된다. 그리고 저보다 더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이제 성균관대학교 김천수 교수인데 김천수 교수는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사석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싹 무시해야 된다. 저는 그 정도까지 파격적이진 않아서 저는 그래도 270조 1항은 무력화되는 게 맞다. 즉 촉탁에 의한 조력락태죄는 어떻게 해서든 다시 개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럼 269조를 다시 개정해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입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결정이고 입법은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저는 솔직히 좀 못마땅했던 거는 2012년부터 5년밖에 안 지났는데 또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5년 후면 또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매년 바꾸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곤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쨌든 제 제안은 이겁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 낙태죄가 범죄가 된 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낙태죄가 범죄가 된 이유는 바로 이 제 옆에 계시는 홍 선생님 같은 산부인과 의사 때문이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들이 그 태동이나 심장이 언제부터 박동한다라고 하는 의학적 보고를 하기 전에는 아무도 태아가 사람이거나 사람과 유사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1821년 코네티컷주의 법원부터 의사가 태동부터는 사람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학적 발표를 하고 그게 이슈가 되자마자 미국 전역에서 1840년까지 거의 모든 주가 낙태를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니까. 근데 그렇게 보면 낙태죄가 범죄가 된 거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일반 상식과 달리 과학적 판단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또 하나의 기회가 있어요. 아까 맨 처음에 발표하신 벤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건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거는 왜 우리가 좀 심각하게 보셔야 되냐면요. 이 새로운 변화 가능성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미국 엘라바마나 조지아주나 미시시피주가 집중적으로 이제 낙태에 대한 소위 강력한 처벌법을 새롭게 만든 유형들이거든요. 근데 이 유형을 그냥 트럼프의 소위 정치적인 활동을 도와주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이제 법이론입니다. 법과학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이 사망하는 거는 심장이 멈출 때입니다. 특별한 예외가 뇌사예요. 그러니까 뇌사에 대한 법률이 없으면 사람은 심장이 멎었을 때 사망합니다. 그럼 사람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심장이 뛸 때부터입니다. 근데 이게 왜 가려졌었냐면 과거에는 사람의 시작을 태동이라고 하는 퀴크닝으로 봤는데 퀴크닝은 조금 늦어요. 근데 조금 늦는데 퀴크닝이 뭔지를 분명히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발로 찬다라고 하는 게 법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심장이 뛰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좀 심각한 거죠. 그럼 심장이 뛴 거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거는 살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법적인 이해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의 이 입법이 다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파급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은 과학이라고. 그럼 만약에 생명의 시작을 심장으로 보면 제가 벌써 퀴사인 나왔거든요. 자르라고. 생명의 시작을 심장이라고 보면 적어도 6주 이전에 모든 생명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거는 금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새롭게 한 번 더 관찰을 해보셔야 될 문제인데 특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은 준비해야 됩니다. 입법은 준비하는데 형법만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모자가원법뿐만 아니라 제가 제 발표문에 뒤에 해놓은 거는 독일의 인신갈등법에 대한 주요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뭐까지 받게 되냐면 학생들이 만약에 임신했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가끔 그런 질문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당신 중학교 다니는 딸이 임신하면 당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하지 말라고 할 거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 딸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거예요. 그러면 중학생 딸이 임신해서 낙태하면 해결됩니까?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정상적인 해결 방법은 법규 안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 판단에는 중학교 딸이 임신했을 때에도 생명으로 존중하고 그 존중된 생명이 학업을 계속 유지하고 어머니가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호를 해줘도 그래도 그 아이가 결정할 거냐라고 우리가 기다려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의 결정을 대신해 줄 수는 없거든요. 우리 법제에서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